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평택에서 귀신을 보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02년 그해 겨울에 제가 겪은 실화인데요. 다시 그 일을 떠올리려니까 소름이 끼치는데 귀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때가 아마 11월 초순쯤이었을 겁니다. 중3이었던 저는 그날도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핸드폰이 없던 저는 여느 때처럼 아파트 입구 앞에 공중전화에서 집으로 전화를 했죠. 제가 아파트 카드키를 잃어버려서 항상 뒷가시엔 집으로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아파트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으니까요. 학원이 11시 반에 끝나니 그때 시간이 아마 12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날은 그리 춥진 않았지만 눈비가 약간씩 내리던 날이었는데 단지 내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워낙 겁이 많은 저는 괜히 무서운 생각도 들어서 빨리 집에 갈 생각으로 아파트의 뒷길로 갔습니다. 공중전화에서 큰 길로 집에 가려면 한 바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로 그 길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고 벤치만 있는 길인데 어두컴컴하니 연인들이 주로 애용하던 그런 길이거든요. 어두워지면 그 길로는 다니지 않았었는데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음침한 길로 들어갔습니다. 한 중간쯤 갔을 때 눈앞에 뭔가 검은 게 휙하고 내려오더니 땅이 깨질 만큼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컸는데 뻥튀기를 튀길 때 나는 소리랑 흡사했죠. 그 순간 제 옷과 얼굴에도 뭔가가 확 튀겼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피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았죠. 비명은커녕 숨 쉬는 것조차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제발 빨리 누군가 와주기만을 바라면서 굳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꾸르륵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눈을 떠보니 내 발밑에 있던 그 사람. 저는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진짜 그냥 눈을 감은 채로 누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떨어진 사람을 눈앞에서 본 사람은 아실 테지만 정말 사람이 그렇게 되더군요. 끔찍하지만 설명을 하자면 머리반 쪽이 뭉개져 없었습니다. 뭉개진 건지 어떤 건지 알아볼 수도 없었지만요. 피에 젖은 긴 머리가 얼굴을 뒤덮고 있고 몸은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고요. 입에선 꾸르륵 거리며 피를 토했습니다. 아니, 피가 쏟아졌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군요. 죽은 사람이 왜 피를 토하는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검붉은 피가 뭉글뭉글 쏟아졌는데 그제서야 제 입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그때서야 경비 아저씨 2명이 달려오고 전 그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냥 또렷이 드는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워낙 정신이 약해서인지 평소에도 가위에 잘 눌리고 환청 같은 것도 잘 듣고 하는데 이제 엄청 시달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와중에도 계속 들었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학교에 가니 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네 앞동에서 사람 떨어져 죽었다고 말이죠. 그냥 그러냐고 하고 말았습니다. 저한텐 그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얘기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 사건 후로 저는 불면증이 심해지고 가위에 매일 눌리긴 했지만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니 불면증도 없어지고 가위도 덜 눌리고 하면서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게 됐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저는 친구들과 영화관을 갔습니다. 저희의 자리는 제일 뒷줄이었어요. 정말 기분 좋게 영화를 보고 있었죠. 영화 시작 후 30분쯤 흘렀을까. 저는 코트를 벗고 있었는데 왼쪽 어깨가 축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져보니 아무렇지도 않길래 신경 안 쓰고 다시 영화에 집중했는데 또다시 어깨가 축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무슨 물이라도 끼얹은 느낌이 들어 깜짝 놀라 어깨를 만져보니 정말 축축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 제 바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화면 빛에 비친 손이 하얗고 가느다란 게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가 장난치는 거구나 싶었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빈자석은 없는 걸 확인하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여자가 콜라를 뿌리는 건가 싶어 작은 소리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 옆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친구가 왜 그러냐고 하길래 누가 어깨에 뭔가를 흘렸어 라고 말하고 콜라가 묻은 건가 확인하려 하니 영화관이 어두운 데다 제가 갈색 옷을 입고 있어서 옷이 물에 젖은 건지 콜라에 젖은 건지 몰라서 확인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는데 순간 꼬리뼈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확 돋았어요. 그건 분명 피였습니다. 검붉은 피가 제 왼쪽 어깨에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친구를 불러올까 하다가 그 순간엔 그냥 빨리 이 찝찝한 피부터 빼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침 영화 보느라 화장실에 사람도 없고 해서 재빨리 옷을 벗어 그 부분을 빨았습니다. 빨간 물이 죽죽 나오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분명 피 비린내가 났습니다. 혼자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해가며 비누로 옷을 빠는데 금방 묻은 피라 그런지 다행히 물이 빠지더라고요. 별 미친년이 다 있네라고 혼잣말을 하고 보니 정말로 미친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화장실에 나 혼자 있는데 그 미친 여자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그냥 빨리 나가야겠다 싶어 얼룩이 남아있긴 하지만 급한 대로 얼른 옷을 입고 영화관으로 들어가 친구한테 귓속말로 아까 그 사람이 어깨에 피를 뿌리고 도망갔어 라고 했더니 친구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그거 귀신이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영화를 봤습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데 친구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니 정말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소란 피우기 싫어서 저도 계속 영화를 봤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 있으니 좀 추운 것 같아서 코트를 입으려고 몸을 비틀었는데 영화관 왼쪽 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여자의 형체가 제 쪽으로 몸을 틀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돌아봤지만 분명 누군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저기 누가 나를 보면서 서 있다고 했더니 친구는 계속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보지도 않고 너 잡으러 온 귀신이라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제가 울먹울먹하면서 말하니까 그제서야 친구도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그쪽을 보고는 흠칫 놀래면서 누군데 저러고 있냐고 표 없이 들어와서 자리 없는 사람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화 보러 온 사람이 왜 이쪽을 보고 있냐고 하곤 무서워서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랑 제 친구는 다른 친구들한테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고 영화관을 나왔죠. 나와서 저는 친구한테 아까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니 친구가 서 있던 그 사람이 흘렸던 콜라 아니냐면서 믿지 않길래 코트 벗어서 얼룩까지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 변태인 것 같다고 왜 피를 뿌리냐고 이따가 영화 끝나고 나올 때 얼굴을 보자고 하길래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 나올 때 얼른 들어가서 보니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나가고 그 자리에 앉았나 싶어 친구들한테 누가 우리 자리에 앉았냐고 하니까 아무도 앉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귀신에 홀린 기분이 들어 애들한텐 몸이 좋지 않다고 하곤 니들끼리 놀라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와서 계속 거실에 누워 있다가 제 방에서 컴퓨터를 하는 동생에게 저녁 먹으라고 말하고는 동생의 옆에 앉았어요. 동생이 컴퓨터를 끄고 저도 밥 먹으러 나가려는 순간 까만 모니터 화면에서 누군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게 비쳤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방에서 뛰쳐나와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했더니 네가 마음이 허약해서 헛게 보이는 거라고 사람이 죽는 걸 봐서 더 그러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생도 그런 거 못 봤다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죠. 밥이고 뭐고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가위 눌릴 때도 뭐가 나올 것 같다 생각하면 정말 나타나는 그런 거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헛것을 만드는 거야. 아까 그 여자도 그냥 미친년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 대수롭게 넘기자 하고 스스로 위로를 했죠. 평소에는 잘 때 무서워서 방문을 다 열어놓고 자는데 그러면 왠지 내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아. 그날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물론 잠이 올 리가 없지만 계속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뭔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은 소리.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그래, 이건 환청이야. 내가 만든 환영이고 환청이야. 눈 뜨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봤습니다. 입에서 피를 쏟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확실했죠. 뭉개진 얼굴, 긴 머리, 타이트한 청바지. 분명히 그 여자였습니다. 어두워서 눈동자는 볼 수 없었지만 분명히 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후 알람 소리에 일어나니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날 이후로 밤낮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 앞에 나타났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그 여자에게 시달려 보름 동안 8kg이 빠졌습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니었죠. 하루 24시간 내내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급기야 5일째 되던 날부턴 학교도 못 가고 알아 누웠습니다. 다행히 곧 방학이라 신경치료도 받고 굿도 하고 안 해본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저를 놀리기라도 하듯 점점 더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여자를 보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로 제가 혼자 있을 때 나타났지만 꼭 혼자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곳 어디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고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 여자를 보는 사람도 있었죠. 물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식구들은 그 여자가 자살한 후 바로 이사를 가버려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정말 저는 이러다 죽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 나중엔 그 여자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었고 또다시 그녀는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달래보기도 하고 울면서 애원도 해보고 대화도 시도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녀는 정말 저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 입에 미소까지 띄우고 나타나곤 했습니다. 익숙해질만도 했지만 정말 그녀는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도 그 얼굴과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 여자에게 시달린 지 보름 정도 되던 날 국사 선생님이 저희 집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용한 무당을 아는데 만나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사 선생님께선 미신이나 영적 존재에 대해 많이 믿고 계신 분이었는데 정말 이 선생님이 소개해주는 무당이면 확실하다 싶어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당장 그 무당을 찾아갔지만 예약을 해야 한다며 3일 후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랑 이모는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도와달라며 사정사정을 하고 저도 제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무당을 만나게 됐죠. 근데 그 무당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절 보고 혀를 찢찢 차더니 그러게 자살한 년 몸을 왜 건드려라는 거예요. 저는 막 울면서 그 여자가 그래요? 내가 몸을 건드렸다고 그래요? 저 정말 손도 안 댔어요. 안 건드렸다고 좀 말해줘요. 이건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기지만 제가 정신을 잃을 때 그 여자의 몸 위로 쓰러졌다고 하네요. 엄마도 경비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고요. 정말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정말 어이가 없죠. 하지만 자살한 귀신은 악질이라서 한 번 걸리면 봐주지 않는다더군요. 원래 초상집도 자살한 사람의 초상집은 가는 게 아니여. 지가 죽어놓고도 한이 많어. 저녀는 아주 니 안에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년이여. 달래 보내야 해. 저년 눈에 아주 도끼가 서린 게 보통 년이 아니여. 그렇게 해서 저는 굿을 받았고 그 이후론 다신 귀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렸어요. 괜히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혼자 있는 걸 못 견디고 다행히도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모르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마세요. 그럴 일도 흔치 않지만 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어디서 들은 얘긴데 귀신에겐 이성이 없대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 여자의 머리. 제 친구는 2층 집에 삽니다. 친구의 방은 2층에 있는데 2층에 양옆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2개 있고 친구의 방에도 마찬가지로 문이 2개 있어 어느 계단으로나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때 한쪽 문으로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어주려고 다가가다가 집에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칫했습니다. 심지어 문은 잠기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문 밖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친구는 다른 쪽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자신의 방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방금 나온 방에서 말입니다. 친구는 공포에 질려서 계단을 거의 달리듯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의 뒤에서 뛰어서 따라오듯 빠른 발소리가 났습니다. 거실로 뛰쳐나온 친구는 일단 보이는 대로 미닫이장에 숨었습니다. 미닫이장에 들어가 조용히 웅크린 채로 숨죽이고 있는데 빠르게 그녀를 따라오던 발소리가 바로 그 친구가 숨어있는 미닫이장 앞에서 멎더랍니다. 친구는 정말로 숨쉬는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쾅하는 소리와 함께 친구가 있는 쪽의 반대편 문으로 뭔가가 뚫고 들어오더랍니다. 그것은 여자의 시체처럼 하얗고 창백한 손이었는데 기묘하게도 무엇을 쥐려는 듯 힘줄이 서 있었고 그 손이 미닫이장의 안을 미친 듯이 휘저으며 무언가를 쥐려는 동작을 했습니다. 친구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을 막고 있었는데 짧은 소리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도 친구가 그 소리를 내자마자 미친 듯이 휘저어지던 손이 뚝 멎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손은 다시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이 나간 그 구멍으로 쾅하고 여자의 머리가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바로 이 순간 잠에서 깨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정말 죽은 사람처럼 기묘하게 일그러진 기이한 형상이었는데 휘둥그렇게 뜬 시뻘건 붉은 눈과 귀까지 찢어지다시피 한 미소가 계속 생각나서 친구는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미닫이장은 원래 거실에 있던 붙박이 가구였는데 친구가 그 미닫이장을 너무나 두려워했지만 붙박이라 뜯어내기가 곤란한 상황이었고 결국은 문만 뜯어서 이불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직도 그 미닫이장 가까이 가면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무섭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택배 아르바이트.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알바를 많이 해본 친구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택배 알바를 하던 어느 날 집에 찾아가기 전에 수취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유독 한 분이 굉장히 겁먹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대요. 친구는 원래 말투가 무뚝뚝한 데다가 전화할 곳도 많아서 우물쭈물하는 와중에 똑 자르고 집에 계시냐고 물었대요. 이번에도 상대방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회피하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집에 있다고 대답했답니다. 끊으려고 하니 이상하게도 상대방이 지금까지와 달리 정확한 목소리로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했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대학가에 있는 아파트인데다가 마침 등교 시간이었는지 학생들도 많고 통행도 많았대요. 문 앞에 놓고 갔다가 분실되면 독박을 쓸 것 같아서 문을 두드리고 택배 왔다고 하면서 주인을 불렀다고 하네요. 아까 전화통화에서도 집에 있었다고 했고 무슨 자신감인지 이 녀석이 자기 기억력에 자신이 있어서 소신대로 나올 때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 집주인인 여자가 나왔는데 문을 조금 열고 문에 반쯤 몸을 기대서 절반 정도는 보이지 않았다네요. 꽤 예쁜 편이어서 얼굴에 눈이 갔는데 눈매가 친구에게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섬뜩하더래요. 박스가 꽤 무겁고 여자가 예쁘니까 괜한 친절로 거실까지는 가져다주고 싶었지만 워낙 눈빛이 무서워서 현관문 앞에다가 놓고 돌아섰답니다. 마침 같은 층에 수취인이 3명이나 있어서 다시 다른 집 문을 두드리고 나오길 기다리다가 그 여자 쪽을 봤는데 박스가 무거우니까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카를 박스 위에 놓고 박스를 안으려고 하고 있었대요. 즉, 여자는 현관문에 가려져 있던 왼손으로 시카를 숨기고 택배를 받았던 거죠. 요즘 세상이 삭막한지라 처음엔 그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무서워져서 택배 회사를 그만뒀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여자가 더 무서워해서 시카를 들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의도로 그 시카를 들고 있었든지 괜한 호의로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저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번째 이야기, 집안의 귀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화장실 옆에 앉아 걸레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청소 중이신 줄 알고 다가갔는데 엄마는 무언가를 닦아내고 계셨습니다. 뭘 그렇게 닦고 있어? 제 물음에 엄마는 걸레의 밑을 보여줬습니다. 방바닥엔 대충 2cm 정도 되는 붉은색 원이 어느 정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왜인지 알 순 없지만 피가 떨어져 굳으면 저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건 그 붉은 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는데 마치 걸어가는 모양으로 주방 쪽을 향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엄마가 일을 다녀왔을 때에는 화장실 앞에서부터 그런 게 찍혀 있었다고 하네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엄마의 모습에 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밤이 되자 저도 낮에 있었던 일은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려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낮에 나눴던 괴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괴담이란 게 잘 때 의자를 책상에 넣어놓지 않으면 귀신이 의자에 앉아 자는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였는데 제가 원래 겁이 많기도 했지만 너무 신경 쓰여 다시 일어나서 의자를 책상에 넣어놓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려던 차에 깨서 그런지 잠이 쉽게 오지 않았고 그냥 눈만 감고 조용히 잠이 오길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했지만 너무 신경 쓰여서 잠이 오지 않아 그냥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확인하지 않으면 잠은 도저히 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와 동생 그리고 침대 밑 분명 소리는 들리지만 아무래도 이곳이 근원지 같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미친 것 마냥 여기저기 귀를 대보며 여자 울음소리의 근원지를 찾았고 제 침대 발치 쪽에 동생 책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나마 크게 들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빼고 동생의 책상 밑에 귀를 기울였더니 확실히 그쪽에서 크게 들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동생의 책상 밑에 있다는 걸 느끼고 전 조용히 의자를 대충 놔두고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다 어느샌가 잠이 들었고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게 있다면 그날따라 의자가 신경이 쓰여 의자를 밀어넣기 위해 갔다가 의자 밑에 있는 붉은색 원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도 두 개의 붉은 원이 마치 의자에 앉은 발자국처럼 나란히 찍혀 있었고 저는 바로 동생을 불러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별일도 아니란 듯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자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깼는데 화장실 문을 여니까 누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거야. 처음엔 누나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화장실에서 이 시간에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 닫고 바로 방으로 와서 다시 잤어. 5번째 이야기, 새벽. 이 이야기는 제 동생이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2009년 12월 시흥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집을 나와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괴로움을 많이 타서 친구였던 가양을 룸메이트로 불러다 같이 살았는데 가양이 기가 센 덕분에 종종 무언가 보이곤 했던 전 함께 지내는 동안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이는 일 역시 없었습니다. 가양과 지내는 동안 보이지 않는 일에 익숙해지고 서서히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양이 배가 고프다고 밖에서 사 먹고 오자고 보챈 탓에 새벽에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고양이 모래도 사와야 할 때라 나간 김에 이것저것 사다 보니 돌아오는 길엔 군것질 거리와 고양이 모래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양손에 한 짐씩 들게 되었지요. 그때 가양은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고 양손에 한 짐인 저와 달리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저만치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들린 짐의 무게 탓인지 걸음의 탓인지 저보다 빨리 걷던 가양은 어느샌가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있더군요. 자취방으로 가려면 직선으로 늘어선 3개의 교차로 중 2개를 지나 3번째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첫 번째 교차로에 있었고 가양은 3번째 교차로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이라 날은 어두웠고 길도 어두워서 누가 불쑥 튀어나올까 무서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길 양쪽에 주차하더라도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넓은 2차선이라 누가 지나가든 훤히 볼 수 있어서 주위만 잘 살핀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방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주위를 살피며 걸었습니다. 이른 새벽이긴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유흥가가 있어서 그런지 새벽부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와 계신지 모르지만 첫 번째 교차로의 왼쪽 길에서 가만히 서 계셔서 저는 두 번째 교차로를 지나며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고 세 번째 교차로에 접어들 때까지 지나가는 사람 하나 보지 못하고 별일 없이 오른쪽으로 길을 꺾었습니다. 멀리서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가양은 아니었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형체에 이 시간에 나온 사람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원룸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원룸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형체는 점점 뚜렷한 모습을 띠며 어디선가 본 듯한 나치금으로 바뀌더니 형체가 완전히 눈에 들어오자 그 사람이 첫 번째 교차로에서 본 할아버지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밤눈이 아무리 어둡다지만 세 번째 교차로를 지나야 갈 수 있는 이 길로 할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을 못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길 구조상 분명 그러했고 두 번째 교차로에서 할아버지가 한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는 것을 분명히 봤으니까요. 그제야 전 할아버지가 산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워져 슬며시 눈을 아래로 깔고 걸었습니다. 걸음은 무거웠고 제가 걷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사라지셨는지 확인하고자 슬쩍 시선을 올렸는데 그때 그만 마주쳐버린 겁니다. 한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서 계신 할아버지와 말이죠. 시선이 마주친 할아버지는 얼른 오라는 듯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드셨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제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죠.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거부하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더니 할아버지 쪽에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할아버지와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아서 먼저 간 가양을 부르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계신 탓인지 할아버지 뒤로 밤안개가 낀 듯 까맣게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당도하신 할아버지는 당연하게 손을 내미셨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손은 저더러 잡으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 전 분명 끌려가겠지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분명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양손엔 고양이 모래 등의 무거운 짐이 잔뜩 들려 있었고 그 탓에 내민 것은 손이 아니라 들고 있던 커다란 비닐봉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 되어버린 상황이 무서운 가운데에서도 어찌나 우습던지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써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 탓에 제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 상황이 유지될수록 할아버지의 얼굴도 더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끝끝내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저를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으신지 손가락질을 하며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좀처럼 들을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말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귀가 뜨이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뭐라 화내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을 때쯤이 되자 할아버지께서는 손가락질을 그만두시고 직접 끌고 가시려는 것처럼 제게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때 가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저 외엔 없었던 기묘한 침묵을 찢고 가양의 목소리는 무척 또렷해서 그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께서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며 제게 뻗었던 손을 거두셨습니다. 너 거기서 뭐해? 가양이 버럭 소리치며 다가오자 할아버지께선 더 이상 제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질도 하지 않으셨고 방해받아 몹시 속상한 것처럼 잔뜩 얼굴을 찌푸리시더니 가양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제 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지셨습니다. 그날 이후 자취를 그만둘 때까지 새벽 외출은 하지 않았고 두 번 다시 할아버지를 뵙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현관문의 남자. 저희 집이 비어서 친구를 집에 불렀습니다. 둘이 음악도 듣고 수다도 떨고 하다 보니 시간은 이미 새벽 2, 3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설명을 하자면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 바깥에 통유리로 된 샤시 미닫이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 창문과 현관문이 같은 라인에 달려 있어서 창문으로 바깥이 다 보입니다. 새벽까지 친구는 컴퓨터를 한다고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는 누운 채로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 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밤에 제 방에서 담배도 피웠고 현관문을 봤는데 하필이면 현관문도 잠가 놓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엄마야 라고 현관문 뒤에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할 쯤 직감적으로 문 뒤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여자뿐이거든요. 그러나 현관에서 느껴지는 기척은 분명 남자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치는 생각에 집안에 남자가 있는 척을 한다면 쫄아서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 방에서 아무도 없는 난방으로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누가 왔나 봐. 밖에 나가봐. 정말 무서워서 덜덜 떨렸지만 그렇게 몇 마디를 던졌고 현관문 밖에 그 남자는 나간 듯 했습니다. 나가는 기척이 들리자마자 잽싸게 현관문을 잠그고 의자에 올라가 창밖을 봤는데 저는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의 샤시문 아래쪽에 분명히 남자로 보이는 하얀 목장갑을 끼고 있는 팔뚝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간 것이 아니라 바깥 유리 샤시문에 밑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최대한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신용을 냈습니다. 그리곤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창밖을 봤는데 저는 다시 한번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문 밖에 있는 남자의 팔뚝은 안 보였지만 하얀 밧줄이 계단을 스르륵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자리를 뜨느라 밧줄을 놓고 갔나 봅니다. 가까스로 밧줄 끝을 잡고 다시 올라오진 못하겠어서 계단 아래에서 밧줄을 당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밧줄을 보는 순간 그 남자가 우발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하필 새벽에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조금만 더 대담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친구도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교차했습니다.